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또다시 당정 갈등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추경을 공식화하며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우수 국가와 협정을 맺어 자가격리 없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보복 여행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은행들이 앞다퉈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당장 다음 주부터 새로운 평가 기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예약한 사람의 99.8%가 실제로 접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을 비롯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의 사전 예약률은 80.7%로 정부가 목표한 80% 선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 시작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입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까지 나서며 전 국민 보편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고 반면 정부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이라는 발언에 무게를 두고 오늘 소규모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시 주재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현석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연결하셨을 때는 다소 좀 긴장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준비가 잘 되셨는지요? 네, 그런데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이라서 또 좀 긴장이 되는 면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종시도 재난지원금을 놓고 다시 또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급이냐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한 번 더 불거졌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을 꺼낸 건 나라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지율도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이러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하자며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에 맞추려면 조만간 당정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피해 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입이 늘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들까지 꼭 지원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으로 한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과 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앞서 4차 재난지원금 때도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고 소신을 지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 초였죠.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거냐 아니면 선별 지급할 거냐 당정 간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원으로 맞서면서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결국 선별 지원으로 결론이 나면서
홍남기 승 이낙연 패라는 평가가 나왔죠. 당시에 이낙연 대표가 당의 반기를 든 홍 부총리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하면서 한때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찰떡궁을 자랑했던 둘의 관계가 다소 서먹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도 홍 부총리가 소신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당정 간 지금 협의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면엔 대선을 앞두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당 내 절박한 위기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총선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분석도 많거든요. 이런 만큼 당이 이번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찬성 입장이라는 점도 홍 부총리의 입지를 더욱 좁게 하는 요인입니다. 물론 청와대 입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홍 부총리가 결국 여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재부 안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만약의 경우까지도 상정해서 추경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를 살피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편 지급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지급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름 휴가철인 7월이나 추석철인 9월 초가 유력해 보입니다. 지급 규모는 개인별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1차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지급 방식은 가족에서 개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총 예산은 15조 원이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최대 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과 피해업종 선별 지원까지 패키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30조 원을 마련하는 게 또 관건일 텐데 사실 나라 돈이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냐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가 채무 부분이 걸려있는 사안입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재원 조달 방안이 관건입니다. 정부가 믿는 구석은 우선 1분기에 예상보다 더 거친 국세 수입입니다. 이게 한 19조 원 됩니다. 일각에선 올해 예상 밖으로 늘어난 세수를 빚 갚는 데 먼저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올해 더 거친 건 일단 올해 쓰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의 주장대로 이 30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에 이걸로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결국 나머지는 빚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네, 보편 지급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이 국가 채무에 결국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 상황 지금 괜찮은 겁니까? 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5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빚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데 문제는 증가 속도입니다. 당초 2019년도 말에 국회에서 지난해 예산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지난해 말 국가 채무를 805조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30조 원 이상 늘었고 올해는 더 빠르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번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 소비를 통해서 다시 세금이 거치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면 나라 빚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는 아직까지도 좀 논란거리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좀 보면 당시 지급된 지원금 가운데 한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은 가구가 30만 원은 소비에 활용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저축이나 빚을 갚는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 재정을 풀어서 어려운 국민들 돕고 경기도 살려야 하는 게 필요하지만 자칫 경제 부양 효과는 낮고 나라 빚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향방까지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석 세종시 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임직원들의 생산성이 업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급여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증권사들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지난 1분기 김신 SK증권 대표는 보수로만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국내 3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각사의 영업이익을 현재 임직원 수로 나눈 임직원 1인당 생산성 지표입니다. 자료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월 평균 기준 SK증권 임직원들의 1인당 생산성은 630만 원으로 업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업계 평균 3천만 원과 큰 차이가 납니다. 반면 같은 기간 SK증권 임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4,100만 원에 달합니다. 임직원 수가 비슷한 규모의 IBK 투자증권 3,100만 원, 현대차증권 3,600만 원보다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신 SK증권 대표는 해당 기간 보수로 10억 4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처럼 SK증권의 저조한 생산성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SK증권의 안정적인 수익원 부재를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또한 과거 관계를 바탕으로 한 SK그룹에 대한 사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SK증권은 채권 발행 시장에서는 물론 최근 기업 공개 시장에서도 대여급인 SK그룹 계열사 물량을 잇따라 받아내면서 짭짤한 재미를 보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PO 시장에서 발행사는 절대값이라며 대표, 공동주관사가 반대해도 발행사가 필요하다면 인수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2018년 금산분리법에 따라 사모펀드인 현재 SK증권 최대 주주인 JNW 파트너스에게 보유 지분을 넘겼습니다. 당시 JNW 파트너스는 업계의 생소에 의구심이 적지 않았는데 해당 사모펀드 대표와 김신 대표가 미래에셋증권 등에서 함께 일한 전력이 알려지면서 SK그룹의 우회 인수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SK증권은 현금 배당 성향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현금 배당 성향을 35%까지 늘렸는데 안정적인 수익원이 마땅치 않고 생산성도 업계 최하위 수준인데 회사는 계속 외부로 현금을 유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SK증권의 경영 행보에 대해 시장에선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대출의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한 방편인데 카드 사용액이나 통신비 지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처럼 금융 외의 다른 정보들을 반영하는 방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인터넷 은행들의 저신용자 대출이 미흡했다. 인터넷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자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내놓은 입장입니다. 그동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인터넷 은행들은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망설여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내로 인터넷 은행들의 저신용자 대출 비율은 전체 대출의 30%를 넘겨야 합니다. 앞으로 관건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새 시스템 도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카카오뱅크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카카오뱅크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별 통신 정보와 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결제 정보,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공정보 등이 평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K뱅크의 신용평가 시스템에는 대주주인 BC카드의 데이터가 도입됩니다. 여기에 모회사인 KT의 이용자 정보를 결합해 하반기에는 새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본인과 심사가 임박한 토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늘릴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유상증자로 확보한 투자금 5천억 원 대부분을 토스뱅크로 투입하고 2천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정보 외에 대안 정보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요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주식시장에서도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여행주들의 주가가 코로나 직전의 2배 수준까지 치솟고 있는데 여행업계는 이런 기대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박승환 기자입니다. 독일과 폴란드, 덴마크 등 유럽 7개국이 백신 여권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이들 지역 거주자들은 별도의 검사나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특정 국가끼리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발틱 트래블 버블을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대만과 팔라우,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관련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얼어붙은 여행업계에 활기가 감도는 이유입니다. 하나투어와 참 좋은 여행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7월 초 출발하는 괌 사이판 여행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노랑풍선은 오는 6일 홈쇼핑에서 이탈리아, 동유럽, 스페인 등 유럽 인기 일정 3선 패키지 상품을 선보입니다. 여행사들 그리고 여행객들 입장에서도 이 해외여행이 다시 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이 재개되는 시점에 발맞춰서 그런 관련 상품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상에선 무착륙 여행 등에 대한 언급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상 심리에 빗대 보복 여행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8년 11%, 2009년 23% 줄었던 해외여행객은 이듬해 34% 급성장한 바 있습니다. 여행의 욕구는 억눌려져 있는 거지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억눌려 있는 그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 여행의 추세에서 볼 때도 억눌려진 시기가 완화될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국내외 여행이 언제부터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신선미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해외여행이 언제부터 가능해지는 겁니까? 올 여름부터 해외여행 가능자와 불가능자로 나뉠 전망입니다. 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일부 국민들은 이미 지금 해외여행을 갔다 온 뒤에도 자가격리 없이 일상생활 재개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겠지만 해외 출국자는 9월부터 의미 있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일부 항공사를 중심으로 9월 출발 전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다만 해외여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벽하게 회복을 하려면 빨라야 내년 말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19년이 가장 정점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도착하려면 2022년 하반기나 되면은 급격하게 여행의 보복 심리도 있고 여행을 떠나려는 심리가 행동으로 옮겨질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여행할 때 이제 가장 걱정이 바로 격리 문제입니다. 특히 뭐 직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오래 비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입출국에 막 2주씩 격리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이렇게 뭐 격리 없이 바로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네, 지금 트래블 버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특정 국가끼리 비눗방울로 감싸듯 협정을 맺고 그 안에서 자가격리 없는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정부는 방역 우수국 가운데 공신력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곳이 싱가포르 사이판이고요. 협정을 맺게 되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4일의 자가 격리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는 미국령인 괌 그리고 뉴질랜드 등이 꼽힙니다. 다들 좀 휴양지들이네요. 네. 올해 좀 약간 여행 수요가 이곳들로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해외여행이
이게 가능해지면 수요가 네.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네. 보복 소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보복 소비가 보복 여행으로 옮겨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분출이 되면서 오히려 여행 관련 비용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항공권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렌터카 대여료가 1년 전보다 82%나 올랐고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일부 소비자들도 가격 상승을 우려해서 미리 해외 여행 상품을 좀 사두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올 추석 해외 여행 펀딩에 1억 원이나 몰렸고요. 1년간 가격을 동결한 얼린 항공권도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구매를 했습니다. 네, 뭐 수요가 많아지면 여행 갈 때 가격은 뭐 상당히 비쌀 것 같다 앞으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뭐 숙박이나 이런 거 예약하려고 보면 엄청 비싼 편이던데 이 여행 상품이나 뭐 서비스 같은 게 코로나 이전하고 완전히 똑같아지진 않겠죠. 뭔가 이것저것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행 상품에서 변화가 좀 많을 걸로 보이는데 안전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해지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 안전한 것을 선택을 하면서 고급형 숙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식당도 아무래도 좀 더 엄선해서 가겠죠. 좀 안전한 곳 그리고 좀 고가의 식당을 좀 선택을 할 것 같고 이동도 렌트카나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소규모 이동 수단을 선택할 걸로 보입니다. 유명 관광 명소 이미부터 이제 사전 예약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움직임은 계속 될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인원을 제한하고 좀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게 사실 이제 비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이랑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여행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행업계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만약 동일 조건의 상품이라면은 가격 변동은 사실 뭐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상품들이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 형태로 구성될 거라 이제 그에 따른 뭐 체감상 상품가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백신 여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아프리카에 가려면 말라리아 예방접종 해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그 백신을 꼭 맞아야 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백신 여권 이런 게 우리나라도 조만간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한국은 오히려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수혜를 봤다 이런 입장들이 많이 맞아요. 있어요. BTS도 그렇고 또 뭐 우리나라 문화들이 이제 비대면 문화 속에서 굉장히 네. 많이 확산이 되는 수혜를 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도 앞으로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날치 밴드도 이제 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을 불을 붙였는데 이날치 밴드요. 예, 범 내려온다. 혹시 아시나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대면 마케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비대면 마케팅, 이렇게 디지털 마케팅을 한 건데요. 판소리와 팝을 접목한 이날치 밴드가 전한 한국의 흥 그리고 한국의 풍광, BTS와 제작한 서울 영상 등이 랜선 여행 콘텐츠 이런 게 해외에서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네. 이제 이날치 밴드랑 함께 만든 이 한국의 리듬을 느껴보세요는 현재 온라인 누적 조회수만 4,600만 회가 넘고요. 이 같은 관심 때문에 코로나 이후 한국으로 여행을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요, 중국 여행사 시트립이 기획한 한국 여행 상품에 한꺼번에 200만 명의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고요. 대만에선 제주 가상 출국 여행 상품이 출시 4분 만에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다. 열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사업들을 수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는 있죠. 네, 온라인상에서 달궈진 이 한국 관광에 대한 열기, 우리 국내 여행 업계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 기자 오늘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흥이 많았나 봅니다. 제가 좀 흥이 많죠.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요즘 친환경차가 늘어나면서 주유소 업계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 기금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주유소 관련 온라인 사이트 곳곳에 주유소를 빌려주겠다는 글들이 넘칩니다. 전국의 주유소 수는 현재 11,300여 곳으로 최근 6개월 새 1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1,500곳 이상 폐업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탓에 영업이익률은 불과 2% 남짓. 주유소에서 부자 됐다는 얘기는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집에 짓고 기술만 하고 세차기도 없는 데는 엄청 어려워서 피해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 경영난에 문을 닫으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억 원에 이르는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폐점주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주유소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질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12,000개 주유소가 있습니다만은 매년마다 한 10%씩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친환경 정책도 좋지만은 우리 현재의 처한 우리 주유소업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겸비해서 휴폐업하는데 정책을 좀 감안해서 여기에 좀 상당히 저희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이러한 주유소의 급격한 몰락에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주유소 업계 연착륙을 위한 에너지 전환 기금을 마련해 주유소 폐업과 동시에 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 사업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금 재원은 해마다 1조 원 이상 거치는 석유 수입 부과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자금을 개별 주유소에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 부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유소들, 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한국경제TV가 주최한 2021 부동산 엑스포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함께 열린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시상식에서는 GS건설의 서초 그랑자이가 종합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대상 시상식에서 GS건설의 서초 그랑자이가 국토부 장관상인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서초 그랑자이는 강남의 품격 높은 공동주택단지로서 다양한 주거문화 모델을 제시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입주민 전용 영화관을 도입하고 단지 전체를 숲속 갤러리 정원처럼 설계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단지 구성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GS건설의 서초 그랑자이는 기존 아파트 단지와 차별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도입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주거 복지 대상에는 DLENC의 이편한 세상 거제 유로스카이가, 고객 만족 대상은 포스코 건설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친환경 대상과 브랜드 대상은 각각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에게 돌아갔습니다. 국토부 장관상 시상을 위해 참석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공급 대책인 이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장상은 현대엔지니어링과 쌍용건설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나친 공급 억제 정책이 주택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며 각종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이자 민생 현안은 단연 부동산 문제입니다.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 정책을 펼친다는 방향 아래 지난 10년간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의 정책이 계속되면서 야기된 주택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아 나아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 대표이사상은 HDC 현대산업개발, SK 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랜드스타에셋이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시상식은 해를 거듭하면서 국내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상입니다.
예, 금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차트로 보는 증시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시도를 해봅니다. 차트로 보는 증시 전망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코너입니까? 한 주간의 증시에 대해서 좀 차트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일정과 또 주요 이슈들도 차트를 통해서 좀 쉽게 알 수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사실 주식시장이 또 차트로 말을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이번 주 증시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는 소폭이지만 4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3일 장중 3,25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돌아오면서 주로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는데요. 때문에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고 반도체주가 이번 주 코스피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개인이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좀 막판에 들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다시 보였다는 점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친 차트들도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이번 주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매 판매액 지수 차트입니다. 2015년 소매 판매액을 100으로 뒀을 때 지난 4월 120.5로 좀 가장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백신 접종이 확대됐고 또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그 때문에 콘텐츠주가 이번 주에 크게 움직였는데요. 백화점과 면세점 등 소비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 또 해외 여행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여행주와 항공주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예, 지금 1995년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하면 거의 27년 정도 만에 최고치를 보여준 건데 지금 소매 판매액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표들도 또 나와주면서 당연히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많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컨택트주들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는 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차트는 국제유가 차트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좀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 브렌트유가 3분기에는 배럴당 $8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가 되면서 정유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초에 브렌트유도 살펴볼 때 $70 선을 간당간당하게 또 위치에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8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까? 3분기에 한 $80까지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아, 이제 3분기, 앞둔 3분기에 $80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증시 주요하게 또 살펴봐야 할 일정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다음 주 중국과 미국에서 물가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22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주요 이슈가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지 여부입니다. 다음 주 이 지표와 또 22회의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살펴봐야 하는 게 직전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4월의 기울기가 좀 아주 가파릅니다. 2008년 이후, 그러니까 13년 만에 가장 높은 4.2%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요. 당시 시장 전망치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수치가 나온 건데요. 따라서 다음 주에 나오는 5월 수치를 주목해봐야 합니다. 이번에도 시장의 전망치는 3.6%인데 하이투자증권은 이 5월에 지난해 코로나 발생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보다는 이번에도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쇼크가 나올지를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13년 만에 가장 높은 4.2%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에 또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만큼 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차트를 봤을 때 같은 날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 회의도 열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추이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4월에 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입시비의 물가 목표치가 2% 근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목표치를 넘어서
커서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이 된 겁니다. 어제 말씀하신 그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차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만 5천 건으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4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글로벌 고용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이제 정책 정상화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작동을 하고 있고 최근 연준위원들 발언을 봐도 약간은 좀 태세 전환하는 분위기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22 내에서도 얼마나 경기 판단이나 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태세 전환으로 여겨질 만큼 급격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지금 테이퍼링 시기를 조기로 앞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통화 정책을 관할하는 인사들에게 또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태세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바로 타격을 입을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다음 주 직전 최고치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직전 최고치가요. 3,249.3입니다. 이번 주 우리 2포인트 정도 좀 부족했거든요. 따라서 애널리스트의 전망은 좀 긍정적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또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주목해 봐야 하긴 하지만 이때 좀 심각한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 이 시장 변동성을 줄 변수들이 많긴 함에도 우리 증시는 최고치 경신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됐습니다. 사실 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이 부분도 참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은 그 22회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텐데요. 네, 너무 우려가 좀 커지지 않으면 계속 좀 유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사실 대형주 위주, 반도체 위주의 상승세가 또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대형주들은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전망은 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대형주들도 아무래도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좀 실적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지 그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국의 통화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과 또 중국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또 오늘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상황까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오늘 주목받는 소식들 추가로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 예약자 대부분이 노쇼를 하지 않고 실제 접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반장 오늘 브리핑에서 예약자가 실제 접종을 하는 비율이 99.8%라고 밝혔습니다. 이 접종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든지 하는 이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약한 대로 접종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코로나 감염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률 역시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는 올 상반기 국민 25% 이상 백신 접종 목표가 조기 달성될 거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장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상반기 1,300만 명 플러스 알파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 접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범 LG가의 이 식품업체인 아워홈의 구본성 이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영권을 노리는 동생 세 자매의 공격에 결국 해임됐습니다. 이 아워홈은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이 구본성 부회장을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로 구지은 전 캘리스코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이 구지은, 구명진, 장녀, 구미연 씨까지 이렇게 세 자매의 아워홈 지분은 59.57%에 달합니다. 이번 결정은 구본성 부회장에 대한 자격 논란 때문으로 풀이가 됐는데 구 부회장은 보복 운전을 하다 이 상대 차량과 운전자의 상해를 입힌 건으로 지난 3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표 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구 부회장은 이 사내 이사 자리는 지킬 것으로 보이는데 구 부회장 지분이 38%에 달해서 사내 이사 해임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애플 코리아의 국내 앱스토어 매출이 우리나라 20대 그룹 매출 규모에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이 한국에서 지난해 16조 5천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한국 시장 앱스토어 매출을 따로 분류해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 1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린 개발자 가운데 42%가 2015년 당시 소규모 개발자였다는 게 애플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나 수수료 수입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타국에서 적은 세금을 내고 막대한 이득을 본사로 가져간다는 논란을 피하면서도 자신들의 경제 기여도는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업계는 평가했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현지 시간 4일부터 8일까지 아시다시피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온라인으로 개막을 합니다. 이 아스코는 매년 150개국 이상 4만여 명의 암 전문의를 비롯해 글로벌 제약사 등이 참석하는 행사로 세계 3대 암 학회로 불립니다. 자, 아스코의 시그널이 참 멋있습니다. Knowledge conquers cancer. 지식은 암을 정복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암 극복을 위한 신약과 기술을 개발하는 학회입니다. 자, 올해도 암 치료와 관련해 4,599개의 연구 초록이 앞서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중 우리 기업들의 성과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기술이 있습니다. 자, 바로 유한양행이 공개하는 레이저 티닙과 또 아미 반타맙의 병용 임상 결과입니다. 이 3세대 표적 치료제 타그리소라는 물질에 내성이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신약인데 항암제 내성을 개선으로 하는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과 이 얀센에서 개발한 이중 항체 치료제 아미 반타맙을 같이 병용 투약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 현재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겼던 환자들은 더 이상 치료를 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런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라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미약품은 흑색종 치료제, 또 제넥신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치료제 신약과 또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하겠고요. 매드팩도 같은 경우도 대장암 및 다발 골수종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고 삼성제약과 셀리드까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진행이 됐던 JP모건 헬스케어와 또 미국 암학회로 우리 기술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아스코에서 기술 수출이라는 결실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전반적인 다음 주 일정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에 발표되는 국내 일정입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본 입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한 차례 연기됐던 본 입찰이 7일에 다시 열리게 되는 건데요. 일단 절대적으로 앞설 것으로 보이는 인수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거론되는 이베이 코리아의 몸값 현재 4조에서 5조 원 정도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싸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만 하지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딜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만큼 다음 주 월요일에 이베이 코리아 본입찰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라온테크의 공모 청약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지표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건
수 아시다시피 4만 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시피 연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셔야겠고요. 이에 더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토론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해드렸다시피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개막하고 G7 재무장관 회의도 예정이 돼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이 여행 관련해서 여행 일정들, 여행주가 뜨고 있다. 백신 접종 맞으면 해외여행 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해외여행길 열리면 허앵커 여행 갈 겁니까? 저는 지금도 가고 싶습니다. 지금 사이판이나 괌 이런 휴양지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자들은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정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전해드린 적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빨리 백신 접종 속도가 높아져서 뭐 저도 그렇고 근영 기자도 그렇고 휴가로 사이판 다녀올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좀 비싸서 나중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빨리빨리들 백신 맞고 여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